오늘 제주도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서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전셋집이 남아도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의 금리가 은행의 2배에 달해 증권사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250여 개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을 연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주최로 전국의 업종과 지역별 중소기업인 600여 명이 참가한 리더스 포럼이 제주도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고용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역할과 미래 경영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문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장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제11회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새로운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공식 협력 창구로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는 중소기업 CEO 600여 명이 참석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중소기업 단체협의회와 900여 개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각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선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는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 공유제를 확산하고 작업 환경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정규직 청년 10만 명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이와 함께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 등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학계 중소기업 연구기관 전문가로 이루어진 일자리 정책 자문단도 설치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북돋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께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한편 오늘 포럼에서 송옥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원칙과 현실의 충돌을 풀려면이라는 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대기업 강속노조의 문제점,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현실과 원칙의 충돌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 새로운 길을 함께 가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24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번 주 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이른바 6.19 대책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아파트 청약 시 집단 대출 중 잔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입주를 포기하거나 단기 신용대출로 잔금을 해결하고 전세로 돌리는 등 시장에 신규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이 공급될 것으로 조사돼 전셋집이 남아도는 역전세에 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 단지에 잔금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은행권에선 올해 1월 1일 입주 모집 단지부터 DTI가 60%를 넘는 잔금 대출은 고부담 대출로 보고 거치 기간 1년 이내로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잔금 대출 DTI를 50%로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잔금 대출을 받는 시점은 입주 직전인 계약 후 2년가량 뒤입니다. 오는 2019년 하반기쯤엔 집단 대출로 잔금 마련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잔금 대출을 옥죄게 되면 입주를 포기하거나 잔금 부족분을 단기 신용대출을 받아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전세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입주 포기 시 분양계약자는 시행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보통 분양가의 10%입니다.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을 날리는 셈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냈던 중도금 대출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고 만약 연체이자가 있다면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특히 잔금 대출 규제로 입주 포기, 전세 매물 증가에 더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일시에 공급된다면 일부 지역은 입주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9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입주 물량이 역대 최고치였던 1997년 이후 최대 물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내년엔 40만 가구가 넘게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멸실주택 등을 감안해 한 해 새 아파트 입주 적정 물량을 27만 가구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옥죄는 수요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급이 차고 넘치는 지역에도 분양시장 화랑 분위기에 편승해 분양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에 공급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빌린 돈을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가 8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은행의 2배가 넘는 대출금리를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설정해 대출금 손실 우려가 적고 조달금리도 낮은 데 비해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건데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융자 금리에 대해 김성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연일 연중 최대치를 경신하며 지난 19일 기준으로 8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란 투자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뜻하는데 최근 증시가 계속 오르면서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신용거래 융자 금리가 은행의 2배 수준으로 높다는 겁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2.8에서 4% 수준이지만 신용거래융자 금리가 가장 높은 키움증권의 금리는 11.8%에 달합니다. KTB투자증권은 신용융자 금리가 9%대이고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최고 8%대, 미래에셋대우가 6에서 7%대, 금리가 가장 낮은 교보증권이 5%대입니다. 이는 4%대를 보이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평균 대출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높은 이자 덕분에 증권사들은 상당한 규모의 신용거래융자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1분기에만 240억 원의 신용거래융자 이자 수익을 올렸고 키움증권의 1분기 신용거래융자 이자 수익도 194억 원에 달합니다.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로 돈을 빌려준 후 고객의 주식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강제로 주식 일부를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출금 손실 우려가 적지만 투자자는 주가가 급락하면 원금 손실에 더해 고금리와 반대매매에 대한 부담까지 안게 됩니다. 신용융자를 위한 자금의 조달금리가 1%로 매우 낮다는 점도 증권사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올해 초 공표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2, 4분기 내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KB국민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의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일자리 매칭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이 국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알짜 기업을 찾는 구직자들과 인재를 찾는 기업들 간 일자리 정보 교류로 현장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정은규 기자가 취업 박람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을 보여주듯 한 취업 박람회에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채용에 나선 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이나 스타트업 회사들입니다. 이 행사는 KB국민은행이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민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 KB굿잡 취업 박람회로 이번에 12회째를 맞았습니다. 청년들이 자리를 구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인재를 구하는 기업이 좋은 인재를 구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KB굿잡은 취업 관련 단일 박람회로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로 현장에서 취업 교육과 진로 상담부터 면접과 실제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올해 채용관을 가득 메운 250여 개 기업들은 국민은행과 동반성장위원회, 코스닥협회 등에서 추천한 우수 기업들입니다. 구직자들이 작은 회사에 지원할 때 갖는 막연한 불안감을 덜고 그간 몰라서 지원하지 못한 알짜 기업들을 파악할 기회인 셈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회사들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들에게 회사를 알릴 좋은 기회입니다. KB 쪽의 박람회 행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큰 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같이 좀 접목해서 채용하고 저희 기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KB굿잡 박람회를 통해 실제 채용을 하는 기업에게는 KB공익재단을 통해 최대 10명까지 1인당 50만 원의 채용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민은행의 하반기 공개 채용과 연계한 현장 면접도 함께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11,000원의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와 2만 원 보편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대안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연 4조 6천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기본료 폐지 공약은 철회가 됐지만 그에 준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을 살펴보면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선택약정 할인은 1년 또는 2년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통사와 사용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요금 할인율이 상향이 되면 평균 가입 요금 수준인 4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0,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1조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네, 선택약정 할인율이 확대됐는데요. 그리고 알뜰폰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를 해주고 또 알뜰폰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반기 중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들에 대해 월 1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1,000원을 더 감면해주게 됩니다. 약 329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혜택 금액은 연간 5,173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가계통신비 인하의 취지로 도입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는데요. 알뜰폰 업계가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통사에 내는 도매 대가를 감면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 내는 전파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이 감면 기간이 9월까지입니다. 이것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월 2만 원대의 문자와 통화, 무제한 데이터 1GB까지 사용할 수 있는 보편 요금제 얘기도 전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보편요금제는 이 법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으로 좀 발표가 됐는데요. 국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 개정을 통해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현행 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0,000원 이상 인하되는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 보편적 요금제를 만들면 하나의 요금제를 출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요금제들도 이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통신비 인하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20,000원이고 하나는 30,000원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금제별로 간격이 좀 비슷한 수준이 유지돼야 할 거고요. 이런 걸 다 조정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전체적으로 10,000원 이상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 밖에 버스나 학교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20만 개 설치해서 데이터 요금을 연 4,800억 원에서 8,500억 원 경감시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등도 추진된다는 계획입니다. 네, 기본료율 폐지는 통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이번 대책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오늘 발표된 대책에 대해 통신 3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 통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를 비롯해서 이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서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율에 대한 반발이 가장 심한데요. 이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같이 부담을 하지만 요금 할인은 이 통사가 전액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정 할인을 선택할 요인이 커지면 요금 할인제를 선택하는 비중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통신사들의 매출이 1조 원까지도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신업계는 요금 할인이 애초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현행 지원금 체제에서 할인율 상향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편요금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전체 요금제의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통신사들의 반발이 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 국정기획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정기획위는 통신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호 경제 2분과 위원장은 미래부는 통신사별로 통신비 구성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5%포인트가 인상이 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5G 투자 여력도 함께 고려해서 내놓은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또 현재 SKT 등 통신 3사의 과정구도 하에서는 효율적인 통신시장 경쟁을 유도할 수 없다고 보고 현행 통신시장 진입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사 이동통신이 설립될 경우에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통신비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정부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발표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하반기 채용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채용하는 분야가 일개 학력이나 스펙, 신체 조건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과 학력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문대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제에 대해 민간 기업들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사례들에 의하면 훨씬 실력과 열정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게 증명됐다며 민간 대기업들에게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 열풍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가 법정화폐가 아니어서 세계 어느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도 아니어서 가치가 급등락해도 거래 일시정지 등 안전장치가 없어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 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는 해킹 등 전산사고도 위험 요인입니다. 가상화폐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데이터를 모든 거래 참여자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덕에 가상화폐는 해킹이 어렵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많은 고위험 가구가 30만 가구를 넘어 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가구는 작년 3월 말 기준 31만 5천 가구로 이들의 부채 규모는 6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고위험 가구 수가 1만 8천 가구 늘었고 금액으로는 15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앞으로 금리 상승에 따라 고위험 가구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대출 금리가 1.5%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 가구는 6만 가구 더 증가하고 이들 가구의 금융 부채는 14조 6천억 원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5천 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과 고용 여부 등 신청 조건과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 5천 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 등록을 마치면 7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선정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정자 가구의 소득 평균은 월 1,776만 772억 원이었고 미취업 기간의 평균은 20.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2,629명, 남성은 2,371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7.7세였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이 가장 많았고 2, 3년제 대학교 졸업과 고졸 이하 대학원 졸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구직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19일 선정심사위를 개최해 활동계획서의 지원 동기, 활동 계획 등을 평가했고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는 제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더폰의 직관적 사용성과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갤럭시 폴더2를 내일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전후면 외관에 매끈한 소재를 채택해 손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과 뛰어난 그립감으로 폴더의 편안한 사용성을 그대로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문자나 사진, 영상 등을 한눈에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고 연락처와 문자, 카메라 등 기능은 별도의 버튼을 통해 보다 빠르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폴더2는 중장년층의 가청 음역대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특화 벨소리 15종을 탑재한 데 이어 벨소리 음량도 기존 11단계에서 13단계로 확대해 사용성을 강화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이 제품은 마이크로 SD 슬롯을 통해 최대 256GB까지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의 새 아파트 1만 547가구가 분양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규모입니다. 대선과 부동산 대책 발표로 미뤄둔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영향입니다. LG U+가 스마트스코어와 LTE 기반 골프장 IT 솔루션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골프장에서 태블릿 PC로 경기 스코어와 퍼팅 수, 티샷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오늘 미국 홈퍼니싱 기업 윌리엄스 소노마 매장을 국내에 열고 본격 홈퍼니싱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앞으로 10년간 총 30개 이상의 홈퍼니싱 매장을 열 방침입니다.
유엔의 2017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인구는 5,098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서서히 늘다 2034년 5,28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100년에 3,8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